이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냄새나는 빨래 바구니를 세탁기 앞으로 옮겼고 사위 정장 바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손끝에 뭔가 걸렸어요. 종이였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꺼내서 펼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온몸의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모텔 영수증, 손에서 힘이 쭉 빠지며 영수증이 바스락거렸고 그날이 언제인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딸 지은이가 산후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바로 그날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기랑 지은이 잘 부탁드립니다. 해외로 출장 간다며 캐리어 끌며 미안하다는 듯 고개 숙이던 사위. 네이비색 정장에 검은 구두 신고 나가던 뒷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저는 손주 안고 현관까지 나갔어요. 걱정 말고 조심히 잘 다녀오라 하고 웃으며 손 흔들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 모텔 영수증이 있는 겁니까? 지은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 맞고 있을 때 사위의 해외 출장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사위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산후합병증으로 딸이 입원한 지 4일째였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 집 살림을 맡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딸이 아픈 걸 보니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친정엄마니깐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거실로 옮겨 소파에 앉았어요. 손주 베넷 저고리를 꺼내 코에 갖다 댔습니다. 세제 향과 햇빛 냄새가 섞여 있었고 코끝이 찡했어요. 우리 강이, 지은이가 목숨 걸고 낳은 아기. 딸의 하늘색 잠옷을 펼쳐개었습니다. 빨래를 개며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아이 낳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심장이 쥐어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내가 딸 대신 아팠으면 했어요. 사위 정장 바지를 집어들고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손을 넣어 뒤적였습니다. 손끝에 뭔가 걸렸고 종이 같은 무언가 걸려서 나왔어요. 카드 영수증이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차가운 게 아니라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영수증 쥔 손에서 힘이 빠졌고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해외 출장 간다고 했던 그날. 순간 돌덩이가 가슴에 떨어진 것처럼 무겁고 숨통이 조였어요. 해외 출장이 거짓말이었나? 다른 여자였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4년 동안 봤는데 도윤이는 딸 지은이를 사랑하는 사위였습니다. 병원 매일 가고 밤새 간병하고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모텔은 공항의 반대편인데. 손에 들려있던 영수증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뒤돌아 손주를 봤는데 아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따뜻한 체온이 손등에 스며들었고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강이, 지은이가 죽을 고비 넘기고 낳은 아기. 이 아이 아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아직 몰라. 확인도 안 했는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타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물어볼까? 아니, 안 돼. 지금 물으면 변명할 시간 주는 거야. 그럼 진실은 못 들어. 증거부터 모아야 해. 그래, 급하게 굴면 안 돼. 참자. 하지만 참는 게 쉬웠을까요?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후들거려서 화면을 제대로 못 눌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눌렀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수증을 소파 위에 펼쳐놓고 찍었습니다. 한 장 찍었는데 빛이 반사돼서 흐릿했어요. 각도를 바꿔 다시 찍었습니다. 날짜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장소도 금액도 모텔 이름까지 선명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게 제 딸 지킬 유일한 단서니까요. 영수증을 다시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구겨진 모양 그대로, 눈치 못 채게. 들킬까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조심조심 넣었어요. 빨래를 다시 개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거짓말을 했지? 외도는 아니겠지. 그럼 뭐지? 돈일까요? 빚? 아니면 다른 무슨 일?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지. 아니야, 사고였으면 연락 왔겠지. 그럼 숨길 일이 있다는 거잖아. 지은이 몰래, 나한테도 몰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주 베넷 저고리를 개며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지은이가 병원에 누워 링거 맞고 있을 때 사위는 모텔에서 다른 여자와 놀아난 것은 아니겠지요? 자꾸만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사실일까봐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아보는 것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우리 딸이 당하고 있을 수는 없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꼴은 절대로 볼 수 없었으니깐요. 저녁이 됐습니다. 식탁에 국 올리고 반찬 놓고 밥 퍼서 상을 차렸어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국그릇을 놓다가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사위가 의자를 빼며 앉았어요. 어머님, 오늘 괜찮으셨어요? 강의 때문에 힘드셨죠? 내일은 제가 강의 볼 테니깐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저는 국을 떠서 사위 앞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웃었지만 볼이 굳어서 표정이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강희가 낮잠도 잘 자고. 안 힘들었어. 그래, 나 내일 나갔다 오겠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저를 위하는 듯한 사위의 말이 이제는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 따져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영수증만으로 이야기했다간 더 확실한 증거를 못 찾겠다 싶었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진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저는 다짐을 하며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 씹는 것 같았어요. 목구멍이 따끔거리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순간 사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어요. 저는 국을 먹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 말 못 꺼냈어요. 네, 최대한 빨리. 사위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주 자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어떻게 하면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지은이를 지킬 수 있을까? 일단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수첩을 다시 꺼내 사진 속에 있는 영수증 주소를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그으며 외웠어요. 내일 거기로 가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불쌍한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새벽 눈을 떴을 때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을 잔 건지 깬 건지도 모르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손주 침대를 확인했는데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입김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검은색 바지에 회색 점퍼를 걸치고 거울을 봤어요. 60년 산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축 처진 눈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가방 속에 핸드폰, 지갑, 수첩을 넣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어요. 복도가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너무 크게 울려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주먹을 쥐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60년 넘게 살면서 이것보다 더한 일도 겪었는데 이건 못할 게 뭐야.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다들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가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편의점 들어가는 사람. 저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시간을 달렸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고 저는 내렸어요. 낯선 동네였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걸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작은 슈퍼, 닫혀있는 세탁소. 다 낯설고 을씨년스러웠어요. 작은 모텔 하나가 보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회색 외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간판이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모텔 이름이 깜빡거리는 네온사인 아래 글씨가 희미했어요. 저는 모텔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맥박이 빨라졌어요. 진짜 여기 왔었던 걸까? 우리 사위가 지은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사위는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 왜 왔던 걸까?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만 들어가면 되는데 다리가 쇠처럼 무거웠어요. 돌아갈까?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주먹을 쥐고 풀었어요. 다시 쥐고 풀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쉬었어요. 심호흡을 3번 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에 중년 남자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재떨이에 꽁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무시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손목이 후들거렸지만 애써 참았어요. 카운터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12월 19일에 여기 근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영수증을 받습니다. 지갑이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네, 그날 제가 친구 만나러 이 근처 왔었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카드도 들어있고 돈도 좀 있었는데 혹시 누가 주워간 것 같아서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어요. 거짓말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60년 동안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르는 사람한테 지갑 잃어버렸다고 제 딸 사위 뒤를 쫓아서. 남자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매캐한 연기가 퍼졌어요. 경찰 가보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런데 CCTV 보면 누가 주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제발, 제발 보여주세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리 오세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뒤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모니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고 CCTV 화면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라고 했죠? 남자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12월 19일이요. 오후 3시쯤이요. 남자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날짜를 입력하고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한 발 다가갔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모텔 엘리베이터 앞이 나왔습니다.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이라고 시간이 표시됐어요. 남자가 배속으로 재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지나갔어요. 커플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남자가 혼자 걸어가고 여자 둘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심박수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오후 3시 42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이 나왔어요. 사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절망이었습니다. 사위가 정말 여기로 온 게 맞았구나.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 옆에 있는 내연녀 얼굴 낯짝이나 보자. 두근대는 마음으로 다음 장면을 기다렸죠. 근데 이게 웬걸? 그 충격도 잠시. 사위 옆에 같이 들어오는 사람은 사돈이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돈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 옆에 사위가 있었고 고개가 숙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정장 입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입안에 침이 말랐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남자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화면 속 사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제 지갑 주운 것 같아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재생했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사돈이 앞장섰고 사위가 뒤따랐어요. 정장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402호 앞에 멈췄어요. 사돈이 문을 열었고 정장 남자가 먼저 들어갔어요. 사위가 망설였습니다. 잠깐 서 있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사돈이 사위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위가 끌려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사위는 망설였어요. 분명히 망설였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걸 봤어요. 그럼 사위도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끌려간 걸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도 될까요?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왜요?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경찰 가서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사람 얼굴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갑 찾으려면요. 남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찍으세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화면이 흔들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들었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을 찍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세 사람 나오는 장면, 사돈 얼굴, 사위 고개 숙인 모습, 정장 남자 서류 가방 든 모습, 손이 덜덜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어요. 안 돼, 제대로 찍어야 해. 손목을 다른 손으로 받치고 다시 찍었습니다. 복도 걷는 장면, 402호 앞에 서는 장면, 사위가 망설이다 사돈한테 팔 잡혀 끌려 들어가는 장면. 다 찍었어요. 영상이 흔들렸지만 얼굴은 다 나왔습니다.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화면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지갑 찾으면 좋겠네요. 로비로 나와 인사하고 모텔 문을 나섰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렸어요. 다리에서 맥이 쭉 빠져서 건물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했어요. 해냈어요. 증거를 찾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어요. 사돈, 사위, 그리고 모르는 정장 남자.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을까요? 무슨 일로 모텔에서 만났을까요? 눈시울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우리 사위가, 지은이 남편이 저기 있어야 했을까요? 402호에 들어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사위가 망설였어요. 분명히 망설였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사돈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사위 얼굴이 잠깐 보였는데 괴로워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 보였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뭘 하러 들어간 걸까요? 정작 남자는 누구고 서류 가방엔 뭐가 들어있고 모텔방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나왔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쓰고 뜨거웠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며 속이 화끈거렸어요.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동영상을 또 봤습니다. 정작 남자, 서류 가방, 사위의 망설임, 사돈이 끌어당기는 모습. 볼 때마다 명치가 조여왔어요. 5번, 6번, 7번. 계속 돌려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였어요. 사돈 표정, 정작 남자의 무표정한 얼굴, 사위의 망설임.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보여줘야 할까요? 경찰한테 가야 할까요? 아니면 사위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손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안고 달래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다녀오셨어요? 강희가 할머니만 찾았어요. 사위가 물었고 저는 사위를 봤어요. 동영상 속에서 사돈한테 끌려 들어가던 그 사람, 망설이던 그 사람. 지은이 남편, 손주 아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CCTV에서 본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어요.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웃어야 했어요. 응, 오랜만에 친구 좀 수다 떠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강희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 가방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따뜻하게 흔들어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강아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계속 불렀어요. 사위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사위는 벌떡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가더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면서 사돈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직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손주를 안고 사위를 봤어요. 왜 사위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돈에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 했을까요? 밤이 되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사위가 바람난 게 아니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3명은 무슨 관계인 걸까요? 분명 무언가 감추는 게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3페이지에 적었어요. 12월 19일 모텔 402호 사돈, 사위, 정작 남자. 펜을 내려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위의 전화 통화를 제대로 들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사위가 퇴근했고 저녁을 차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어요. 국을 떠먹고 반찬을 집어 먹으며 평소처럼 웃으려고 애썼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사위가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잠그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네, 엄마. 사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말 못했어요. 지은이가 입원해 있어서. 사위가 계속 말했어요. 퇴원하면 지은이 설득해서 은행 같이 간다고. 서류 준비는 다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서류, 무슨 서류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사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사위가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물을 틀었어요. 설거지하는 척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사위가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돌아서서 웃으며 말했어요. 사위, 오늘 과일 싸왔는데 먹을래? 사위가 괜찮다고 먼저 들어가서 쉬겠다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은행, 서류, 퇴원하면 같이 간다.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 걸까요? 지은이를 설득? 지은이도 알고 있다라는 건가?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위와 사돈이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은행에 간다고 했어요. 서류 준비는 다 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서류일까요? 무엇 때문에 은행에 가는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결심했습니다. 사돈 집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직접 물어볼 순 없어도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사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리는 동안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사돈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사돈 집 앞에 서서 심호흡을 3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울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저는 웃으며 박기순 씨 찾는다고 했더니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자주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낮에 나가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박기순 씨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며 요즘 좀 이상했어요. 지난달에 빚쟁이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였다고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서 말렸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숨이 막혔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올 정도면 얼마나 큰 빚일까, 얼마나 급한 상황일까.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얼마 전에 큰 TV를 내다 파시더라고요. 소파도 파시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숨을 고르려고 애썼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밖으로 나와 근처 벤치를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쉬었어요. 사돈한테 빚이 있다. 그것도 빚쟁이들이 찾아올 정도로 큰 빚이. TV도 내다 파시고 소파도 내다 파실 정도로 절박한 상황. 그래서 어제 사위랑 통화했던 거구나. 은행 가자고 했던 거구나. 서류 준비했다고 했던 거구나. 혹시 지은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한 병 샀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뜨거웠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위가 준비했다던 서류, 그게 뭔지 확인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웃집 언니가 일은 잘 봤냐고 물어봤고 강희는 이제 막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사위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을까요? 책상 서랍? 옷장?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공과금 고지서, 영수증, 볼펜만 있었습니다. 옷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위쪽 선반을 봤어요. 이불, 베개,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하나씩 옆으로 치웠어요. 갈색 봉투가 보였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고 서류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손을 뻗어 봉투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책상 위에 놓고 열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꺼냈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어요. 금액란에 2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담보란을 보니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집 주소였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딸은 나처럼 집 걱정 말고 편하게 살라고 해준 집이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한 푼 한 푼 아껴서 산 소중한 집인데 말이죠.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정말 지은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 거였어요.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위임장이었어요. 박지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이걸 쓴 거예요? 아니야, 아닐 거야. 지은이는 병원에 있었잖아. 이건 위조야.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인감증명서였어요. 박지은 이름 발급일자 12월 20일. 사위가 출장 갔다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 모텔에서 만났던 거예요. 정작 남자랑.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을 봤어요. 압류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채권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채무액 1억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채무자는 박기순. 1억 5천, 사돈한테 빚이 1억 5천이 있었던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다시 봤어요. 대출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압류예고 통지서 다 있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고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못 눌렀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눌렀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사진 찍었습니다. 날짜가 또렷하게 보이게,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보이게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습니다. 서류를 원래 순서대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각도도 똑같이, 위치도 똑같이, 눈치 못 채게. 손이 떨렸지만 조심조심 정리했어요. 봉투를 옷장 선반 위로 올렸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안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봤어요. 대출 신청서 2억 5천, 우리 지은이 집 주소, 위임장, 박지은 이름, 인감도장, 압류예고 통지서,
1억 5천. 박기순.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돈이 빚을 갚으려고 지은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거였어요. 지은이 몰래 위조 서류로. 사위도 알고 있었어요. 같이 계획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지은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딸의 집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왜 우리 딸한테 이러는 겁니까? 손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저도 아기랑 같이 울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강이 내 엄마를 지켜야 해. 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 나쁜 사람들한테 내 엄마 집 빼앗기지 않게 엄마가 막을게. 밤이 되자 사위가 퇴근했어요. 저녁을 차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고 반찬을 집어먹고 국을 마시고. 저는 사위를 봤습니다. 오늘 안방에서 서류를 봤다는 걸 들키면 안 됐어요.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어야 했어요. 사위,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지? 물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괜찮았다고, 어머님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별일 없었다고, 손주 돌보고 빨래하고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어요. 뺨이 굳었습니다. 제대로 웃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손주를 재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사돈 집에 갔다 왔습니다. 옆집 사람한테 들었어요. 빚쟁이들이 왔었다고, TV도 버리고 소파도 팔았다고. 안방에서 서류도 찾았습니다. 대출 신청서, 위조 서류, 압류예고 통지서. 다 찍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은이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요? 근데 모텔 영상에서 나온 서류를 들고 있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출에 도움을 준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잠을 잔 건지 깬 건지도 모르겠어요. 손주가 울고 있었고 일어나 안아 올렸습니다. 사위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어제 찍어온 서류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대출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박지은 이름, 인감도장. 이게 진짜일까요? 혹시 지은이가 동의한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은이는 병원에 있었잖아.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 몰라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뚜뚜뚜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제발 아니라고 해줘.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고 약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지은아, 엄마야. 괜찮아? 잘 잤어? 딸이 괜찮다고 그럭저럭 잤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다고 집에 가서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낮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은 적 있어? 최근에? 딸이 잠깐 침묵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왜 대답이 없지? 혹시 정말?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있어. 2주 전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숨이 막혔어요. 2주 전, 그때 지은이가 입원해 있을 때,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뭐라고 하시던데? 딸이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사업 시작하신데 투자해달라고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아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미끄러졌고 저는 재빨리 다시 쥐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정말로 지은이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번에 있는 며느리한테?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었다고, 혼자 고민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거절하면 며느리 자격 없는 것 같고, 근데 집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아기도 있는데.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우리 딸이 이런 고민을 혼자 했어야 했을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픈 몸으로 2주 동안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밤마다 울었을 거예요. 착한 딸은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거예요. 지은아,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딸이 아직 대답 안 했다고, 생각 중이라고만 했다고, 시어머니가 자꾸 전화하시는데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전화를 했다고요? 2주 동안? 입원한 딸한테? 잘했어. 아무 대답하지 마. 엄마가 알아보고 해결할 테니깐. 너는 몸만 신경 써. 딸이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고, 자기가 무능해서 이런다고 울었어요. 저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픈 사람한테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시어머니고 사위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퇴원하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딸이 고맙다고 했어요. 지은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혹시 서류에 도장 찍거나 서명한 적 있어? 딸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자고는 했는데 아직 안 했어요.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달라고 하셨는데 안 줬다고 말했습니다. 도장을 달라고 했다고요? 직접? 잘했어. 절대 주지 마. 알았지? 딸이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쉬었어요. 하나, 둘, 셋. 진정해, 진정하라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입원한 딸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집 담보로 돈 달라고 했다고요. 2주 동안 자꾸 전화했다고요. 피하면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우리 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병원 침대에서 혼자 울었을 거예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을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걸었어요.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며느리가 아기 낳고 몸 회복도 안 됐는데 그것도 산후 2주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은이는 도장도 안 줬고 서명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제 본 서류는 뭐예요?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조입니다. 사돈이 위조한 거예요. 지은이 몰래. 지은이가 거절하니까 몰래 위조해서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이건 범죄잖아요. 변호사 무료 상담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개가 나왔고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클릭이 안 됐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하나를 눌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뚜뚜뚜 다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숨을 고르고 상담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걸어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가 웃으며 맞아줬고 예약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상담실이었고 책상 너머로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먼저 모텔 CCTV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사돈, 사위, 정장 남자가 나오는 장면, 402호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어제 찍어온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대출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차례로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확대해서 하나하나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네요. 그리고 모텔에서 만난 이 남자는 브로커일 가능성이 커요.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고금리로 빌려주는 회사와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위조가 맞구나. 따님이 이 서류에 서명하거나 도장 찍은 적 없죠? 고개를 저으며 지은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산후화병증으로 2주째 누워 있었다고,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도장도 안 줬고 서명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하더니 은행에 먼저 연락해서 대출 신청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라고, 진행 중이면 즉시 중단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형사 문제입니다. 경찰 신고를 고려하셔야 해요. 경찰 신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사돈을 고소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감옥 갔었다는 거. 가족이 다 무너지잖아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하다고, 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라고, 피해를 막으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참,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변호사를 받습니다. 압류예고 통지서에 1억 5천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전부인가요? 빚이?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이건 한 채권자의 채무액일 뿐이라고, 다른 채권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 총 빚은 훨씬 크다고, 10억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억? 1억 5천도 큰 돈인데 10억이요? 사돈이 10억 빚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집 담보로 2억 5천 받아봤자 소용없잖아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상담이 끝나 법률사무소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주름이 깊었고 눈가가 축 처져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60년 살면서 이렇게 늙어 보인 적이 없었어요.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경찰 신고를 해야 할까요? 사돈을 고소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지은이는 어떻게 될까요? 손주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혹시 박지은 씨 어머님이냐고 물었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실까요? 왜 제 번호를 알고 있을까요? 저는 박지은 씨 친구 최수진이라고 해요. 급하게 연락드려요. 수진이는 우리 사위와 지은이를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지은이 친구가 왜 제게 전화를?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라는 사람이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저희 아빠가 박기순 씨 남편이랑 사업을 같이 했었다고, 4년 전에. 그때 부도가 났다고,
30억짜리 부도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파산하고 빚 다 갚았는데 박기순 씨 남편은 15억을 아직 안 갚았다고 했어요. 15억?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15억이요? 1억 5천이 아니라 15억? 변호사가 10억 넘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15억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졌어요? 네. 수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고 며칠 전에 채권자들이 박기순 씨 남편 찾는다고 빚 갚으라고 압박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박지은 씨 집까지 알아냈다고 며느리한테도 갚으라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났어요. 채권자들이 지은이 집 주소를 안다고요? 우리 지은이한테 찾아온다고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지은이가 겁먹으면 어떡해요? 손주도 있는데 채권자들이 박지은 씨한테도 연락할 수 있어요. 시부모 빚이니까 며느리한테 갚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15억, 4년 전 부도, 아직도 안 갚은 돈. 채권자들이 지은이 집까지 알아냈다. 찾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급했던 거구나. 사돈이 그렇게 급하게 딸의 집 시세를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사위를 모텔로 데려가서 정작 남자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조 서류를 만든 거였어요. 지은이 집을 담보로 잡아서 2억 5천을 받아 빚을 갚으려고 채권자들이 지은이한테 찾아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이해가 갔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고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한테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사위가 물었고 저는 사위를 봤어요. 사위는 사돈이랑 같이 계획한 그 사람, 지은이를 속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응, 잠깐 산책했어.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애썼지만 입꼬리가 떨렸고 뺨이 굳었습니다. 사위가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퇴원한대요. 네, 그때. 고개가 숙여져 있었고 저는 손주를 안고 사위를 봤어요. 내일 퇴원, 그때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은행에 가자고 할 건가요? 서명하라고 할 건가요? 지은이 몰래 이미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 모든 걸 다 터트리자. 두고 봐라. 너희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오늘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신고하면 가족이 다 무너지는데. 지은이가 시어머니 때문에 가족 잃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15억 빚, 채권자들, 지은이한테까지 연락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지은이한테 찾아올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아요? 그래요. 지은이한테 다 말해야 해요. 이건 지은이 집이고 지은이 인생이니까요. 엄마가 결정할 게 아니라 지은이가 결정해야 해요. 지은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면 같이 찾아야 해요. 지은아, 내일 퇴원하면 엄마가 다 말할게. 힘들겠지만 알아야 해. 내 시어머니가 뭘 하려고 했는지, 내 남편이 뭘 했는지, 채권자들이 너한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다 말할게. 그리고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결정을 따를게. 그리고 엄마는 이 집을 빼앗게 두지는 않을 거야.
엄마가 너희 가정을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오늘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근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노예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일어나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요. 이 아이 엄마를 지켜야 해요. 강아, 할머니가 오늘 내 엄마 지켜줄게. 속삭였어요. 강희가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사위가 출근하면서 오늘 오후에 병원 간다고 지은이 데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지은이 데리러 올 테니 회사 잘 다녀오라고 대답했어요. 입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면 너희 둘 다 끝이야. 문이 닫히고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휴대폰, 수첩, 볼펜, 증거를 모으고 사진을 찍고 변호사를 만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오전 8시 30분 손주를 이웃집에 맡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끝날까요? 지은이는 괜찮을까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손을 꼭 쥐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앞에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저 안에서 제 딸의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갔어요. 창구로 가서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딸 이름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했고 저는 제 신분증과 지은이한테 받은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키보드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심장이 귀에서 뛰고 있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요. 2억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현재 서류 검토 중이라고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로 신청했구나. 정말로 우리 딸 집을 빼앗으려고 했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중단시켜달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직원이 어리둥절하게 중단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보여줬어요. 위조라고, 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도장도 안 줬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지점장님 모셔오겠다고 했어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설명했어요. 딸이 입원 중이었다는 것, 위조 서류라는 것,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것, 경찰 신고 예정이라는 것을요. 지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즉시 중단 조치하겠다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은행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어요. 해냈어요. 대출은 막았어요. 지은이 집은 지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은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우리 딸이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한테 이런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은이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손을 들어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이가 침대에 앉아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지은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라고 반겼어요. 저는 다가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말랐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퇴원 준비 다 됐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 됐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강의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 집 가자.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고 지은이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집에 가면 사돈이 와 있을 거예요. 사위도 퇴근해서 와 있을 거고요. 모두 모인 자리에서 터트릴 거예요. 30분이 지나 지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아올 수 없어요. 괜찮아요. 돌아갈 생각 없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위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사돈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저희를 보며 일어났어요. 지은아. 사위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이 데려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사돈댁. 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지은아, 많이 힘들었지? 이제 집에 왔으니 푹 쉬어. 사돈이 지은이한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웃고 있네요. 저렇게 밝게 웃고 있어요. 며느리 집 담보로 2억 5천 받으려고 위조 서류 만든 사람이요. 입원한 며느리한테 2주 동안 전화해서 괴롭힌 사람이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어요? 양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앉아, 지은아. 사위가 지은이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이가 앉았고 저도 옆에 앉았어요. 사돈이 탁자에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지은이한테 말했습니다. 퇴원 축하한다고 앞으로 잘 쉬라고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낼 거예요. 사돈댁. 사돈이 저를 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사돈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눈치챈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사위도 여기 앉게.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야. 사위가 조심스럽게 지은이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 저, 사위, 사돈. 모두 모였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떨렸는데 지금은 차분했어요. 아니, 이건 차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폭풍 전 고요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고 CCTV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세 사람이 나왔어요. 사돈, 사위, 정장 남자.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사위가 숨을 삼켰어요. 지은이가 화면을 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동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세 사람이 복도를 걷고 402호 앞에 서서 문을 여는 장면, 사돈이 사위 팔을 잡아 끄는 장면, 사위가 망설이는 장면, 문이 닫히는 장면. 12월 19일이야. 사위가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지은이가 사위를 봤어요.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빨래하다가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어. 그래서 찾아가서 CCTV 찍어왔어. 지은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출 신청서, 금액란에 2억 5천, 담보란에 이 집 주소. 우리 지은이 집 담보로
2억 5천 받으려고 하셨죠? 사돈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은이가 숨을 삼키며 우리 집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사진. 위임장. 박지은 이름. 인감도장. 엄마, 저 이거 안 썼어요. 지은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알아. 위조야. 너희 시어머니가 만든 거야. 사돈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사진.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12월 20일. 다음 사진들을 계속 넘겼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하나씩 넘길 때마다 사돈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압류예고 통지서. 채무자 박기순, 채무액 1억 5천. 15억 빚 있으시죠? 4년 전 부도. 사돈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지은이가 눈을 크게 뜨며 15억이냐고 물었습니다. 4년 전 부도 30억. 시아버지가 15억 아직 안 갚았어. 채권자들이 너희 집 주소까지 알아냈어. 지은이가 무너지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돈이 울기 시작하며 죄송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사돈을 내려다봤어요. 입원한 며느리한테 전화했냐고, 2주 동안 자꾸 전화해서 괴롭혔냐고, 위조 서류 만들어서 몰래 진행했냐고 물었습니다. 사돈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해해달라고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온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지은이는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2주 동안 혼자 고민한 우리 딸은 어떡하냐고, 밤마다 울었다고, 그 애는 생각 안 했냐고 물었어요. 사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위를 봤어요. 사위는 할 말이 없어? 사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끌려갔어요. 저는 가기 싫었어요. 변명이 시작됐어요. 그만해. 말을 끊었습니다. 가기 싫었으면 안 갔어야지. 끌려가도 거기서 나왔어야지. 지은이한테 말했어야지라고 말했어요. 사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사위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 씨 알고 있었어요?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요. 알고 있었냐고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있었어.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경찰서 갈 거예요. 고소할 거예요. 둘 다요. 사돈이 눈을 크게 뜨며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사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용서 못해요. 일어나서 지은이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가자. 강희 데리러 가자.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사위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위가 울며 말했지만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현관으로 갔어요. 사돈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윤이는 어떡하냐고, 도윤이도 같이 잡혀가면 지은이는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도윤이 걱정은 도윤이가 하겠죠. 지은이한테 거짓말하고 엄마랑 짜고 이런 짓 한 사람이 지은이 생각은 했어요? 사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웃집으로 가서 강희를 데려왔습니다. 지은이가 강희를 안고 울었어요.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경찰서 갈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가야지.
강희는요? 강희 아빠가 감옥 가면. 지은이가 울며 말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강희가 아빠 없이 크는 게 맞을까요? 할머니가 감옥 간 아이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지은아,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결정 따를게. 지은이가 강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지은이와 강희를 안방에 눕히고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해요. 고소장 준비하고 경찰서 가야 해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 저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고소할지 말지 아직 모르겠어요. 강희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근데 시어머니랑 도윤 씨 생각하면 화나고. 지은이가 울며 말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엄마가 기다릴게.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모든 걸 공개했어요. 집에서 사돈과 사위도 무릎을 꿇고 빌게 만들었어요. 다 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지은이가 용서할지 고소할지 선택해야 해요. 저는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옆에 있을 거야. 끝까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은이와 강희를 돌보며 지냈어요. 지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강희를 안고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잤습니다. 저는 지켜봤어요. 지은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었어요. 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사흘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돈댁. 사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봤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제발이요. 사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들어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보내야 할까요? 들어오세요. 사돈이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사돈을 봤어요. 사돈이 한참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사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돈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제가 뭘 한 건지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사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채권자들이 무섭다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지은이가 며느리라는 것도, 아기 낳은 지 2주밖에 안 됐다는 것도 다 잊었어요. 사돈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입원해 있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집 담보로 돈 달라고 했어요. 거절하니까 자꾸 전화했어요. 2주 동안요. 사돈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위조까지 했어요. 지은이 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다 위조했어요. 범죄자예요, 저는. 사돈이 울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도 말렸어요. 처음엔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지은이한테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우겼어요.
사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도윤이 잘못도 커요. 엄마 말 들은 것도 잘못이고 지은이한테 말 안 한 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제가 시킨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사돈이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사돈댁,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돈이 울며 빌었습니다. 저는 사돈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일어나세요. 사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일어나라고요. 사돈이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사돈댁,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돈이 저를 봤어요. 지은이가 결정할 거예요. 지은이가 용서하면 저도 용서할게요. 사돈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만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사돈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상처받지 않을까요? 기다리세요.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지은이가 강의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밖에 시어머니 왔어. 너 만나고 싶대. 지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나고 싶어? 안 만나도 돼. 엄마가 보낼게. 지은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날게요. 지은이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어요. 사돈이 지은이를 보더니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돈이 울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서서 사돈을 내려다봤어요.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알아. 다 알아. 내 집을 빼앗으려고 했어. 위조 서류 만들었어. 입원해 있는 너한테 전화해서 괴롭혔어. 사돈이 울며 말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를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용할 사람으로 봤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2주 동안 병원에 누워서 혼자 고민했어요. 시어머니 도와드려야 하나, 근데 집 없어지면 어떡하나, 아기도 있는데. 밤마다 잠 못 자고 울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자격 없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도와드리지 못하는 며느리. 그런 생각에 너무 괴로웠어요. 사돈이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봤어요.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어야 했는데. 아기 낳은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으로. 사돈이 울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한참을 사돈을 내려다보다가 소파에 앉았어요. 일어나세요. 사돈이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저 용서 못해요. 지금은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사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 몰래 대출 받으려고 저를 속였던 거.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경찰 신고는 안 할게요. 사돈이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봤어요. 강희 때문이에요. 우리 강희 할머니가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되잖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사돈이 울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사돈이 저를 봤어요. 15억 빚, 시어머니 혼자 해결하세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우리 집에 손대지 마세요. 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절대 손 안 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도윤이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사돈이 알겠다고 시간 주겠다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사돈이 저를 봤습니다. 사돈댁 감사합니다. 사돈이 절을 하며 말했어요. 저는 사돈을 봤습니다. 사돈댁 지은이가 경찰 신고 안 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15억 빚 혼자 해결하세요. 도윤이한테도 손대지 마세요. 지은이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사돈을 똑바로 봤어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가족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용하는 짓. 사돈이 눈물을 흘리며 알겠다고 절대 안 한다고 말했어요. 가세요. 사돈이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사위가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여니 사위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어머님,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 사위가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사위를 봤어요. 자네, 이 집에는 왜 왔는가? 사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지은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은이한테 물어볼게요. 기다려요. 안방으로 가서 지은이한테 말했습니다. 도윤이 왔다고요. 지은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위가 지은이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위가 울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서서 사위를 내려다봤어요. 뭐가 미안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다 미안해. 엄마 말 들은 것도, 너한테 말 안 한 것도, 위조 서류 만드는 거 가만히 본 것도. 사위가 울며 말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를 지키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저를 안 지켰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가 2주 동안 혼자 고민하는 거 봤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겁쟁이라고 울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한참을 사위를 내려다보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어나요. 사위가 천천히 일어나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 씨, 저 시간이 필요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사위가 저를 봤어요. 이번 일로 많이 다쳤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다쳤고 도윤 씨한테도 다쳤어요. 믿었는데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경찰 신고는 안 할게요. 강희 때문이에요. 사위가 고맙다고 울며 말했습니다. 대신 당분간 따로 살아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사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랑 강희는 엄마 집에 있을 거예요. 도윤 씨는 우리 집에 있어요. 당분간이요. 사위가 얼마나 따로 사냐고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괜찮다고 느낄 때까지요. 한 달일 수도 있고, 석 달일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사위가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사위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은이 잘 부탁드립니다. 사위가 절을 하며 말했어요. 자네. 사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지은이 마음 돌아올지 안 올지 몰라요. 평생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위 얼굴이 굳었어요. 각오해야 할세. 지은이 잃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싫으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해. 진짜 남편이 되란 말이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잘 가게. 사위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끝났습니다. 경찰 신고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신고 안 했을까요? 강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할머니가 감옥 간 아이, 아빠가 감옥 간 아이로 평생 살아가는 게 너무 잔인했어요. 하지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돈은 15억 빚 혼자 해결해야 해요. 사위는 지은이 마음 돌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달라졌어요.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싸울 줄 알아요. 지킬 줄 알아요. 안방으로 갔어요. 지은이가 강희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잘했어. 내가 결정한 거니까.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은이 옆에 앉아 강희를 봤어요. 우리 손주, 이 아이 때문에 용서했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강희는 여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위는 혼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강희를 보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사위가 오면 지은이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만 거실에서 사위와 앉아 있었어요. 사위는 강희를 안고 한참을 놀아주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지은이가 조금씩 거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위와 말은 안 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지은이가 사위한테 말을 걸었어요. 강희 기저귀 갈아줘요. 분유 타줘요. 짧은 말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 달째 되는 날이에요.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가 왔어요. 오늘은 토요일이 아닌데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사위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튤립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사위가 거실에 섰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어요. 지은이가 사위를 보고 멈췄습니다. 사위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지은이가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강희를 안아 올렸어요. 거실로 나와 지은이한테 건넸습니다. 지은이가 강희를 안고 사위한테 다가갔어요. 사위가 강희를 안았습니다. 강희가 사위를 보며 웃었어요. 사위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족이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이요. 오후가 되어 지은이가 말했어요. 우리 집 가볼까요? 사위가 놀란 표정으로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희 짐도 싸야 하고 집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봤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한번 가보겠다고요. 세 사람이 집을 나갔어요. 사위가 강희를 안고 지은이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지은이는 많이 울었고 저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사위는 매주 와서 강희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은이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지은이와 사위는 아직 회복 중이고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사돈은 15억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갔다고요. 하지만 최악은 피했어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막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요. 사돈이 며느리를 배신할 줄, 사위가 아내를 속일 줄, 제가 증거를 모아 증명할 줄, 변호사를 만나고 은행에 가고 대출을 막을 줄. 하지만 해냈습니다. 우리 딸을 지켰어요. 손주를 지켰고요. 그리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싸울 줄 알아요. 지킬 줄 알아요.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얼굴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였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집은 어땠냐고 물었어요. 괜찮았다고요. 도윤이가 청소 깨끗이 해놨다고, 강희 방도 정리하고요.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저는 지은이 손을 잡았어요. 고마울 거 없다고, 엄마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요. 도윤이랑도 잘 지낼 것 같고, 강희도 잘 키울 것 같다고요. 그래, 잘 될 거야. 천천히 가면 된다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을 앉아 얘기하고 지은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다시 한번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골목을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봄밤 가로등 아래를 걷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 강해졌구나. 많이 아팠지만 이겨냈구나. 저도 강해졌어요. 처음으로 싸워봤고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또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시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었어요. 봄밤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에요.